2023년 7월 24일 10시 00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내신 구조대 유진쌤이 등장했다. 자, 우리 역사는 이미 이제 특강이 종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6차시 동안 배웠었던 모든 역사 진도를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쏙쏙 집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는요, 조선사 안에서 다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조선왕조 계보인 것이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의미 아니었나? 예선연중 임명선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어쨌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 광인유연, 숙경영, 전순원철, 고순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태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였었죠. 자, 그리고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가 뭐라 그랬어? 태조라고 하는 묘호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은요, 정종이었습니다. 자, 정종 다음에 그렇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혹시라도 가끔씩 이제 까먹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태종 이름 밑에는 이방원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이방원과 이성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었었던,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었었죠. 세종의 아들, 기후에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태정, 태세, 문. 그렇죠. 문단세 할 때 그 문종입니다. 문종. 그리고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 이 단종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렇게 쓰면은 아마 조금 이따가 쓸 때 칸이 조금 좁을 것 같아서 세조랑 단종이랑 세조는 여기 옆쪽으로 올게요. 알겠죠? 단종, 그리고 세조입니다. 세조 다음에 태정, 태세, 문단세 7번째 완까지 했잖아요. 8번째 누구예요? 예종. 맞습니다. 예종. 그 다음에 예성, 연중, 임명선이잖아요. 성종. 그리고 성종에서 여기 칸은 살짝 비워놓고 옆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어가지고 쓸게요. 자, 성종 다음에 또 누구야? 예성, 연이잖아. 그치? 연산군 나와야겠죠? 바로 옆에 연산군 들어갑니다. 연산군 들어가고, 군은 뭐예요? 왕자의 직위에서 그치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쉬워 군자로 끝나면은 그 다음 왕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어? 반정. 좋아요. 반정이 붙는다고 했어요. 누구 반정이었어? 중종 반정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다음에 중종 반정. 그래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자, 연산군, 중종, 그리고 중종의 첫째 아들, 이 장경왕후 윤씨와의 아들이었었던 첫째 아들 누구? 인종. 자, 인종. 그리고 문정왕후와 이 중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누구예요? 명종. 중인명선. 그러면은 인종, 명종 다음에 또 누구? 선. 그쵸? 선 누구예요? 조예요? 종이에요? 조. 그렇죠. 선조가 됩니다. 선조가 되겠습니다. 자, 선조 다음에 또 군자로 끝나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군이 들어가 있다 그럼 다음은 또 다음 왕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이제 반정이 붙는다. 요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군에는 반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다음에 무슨 반정? 인조반정이 되는 것이에요. 인조반정.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조, 광해군, 인조반정. 인조 다음에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원래 인조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었잖아.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정묘호란. 두 번째 사건은 병자호란.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청나라로 이 세자와 그리고 신하들이 강제로 압송당하게 돼요. 그쵸? 포로로 잡혀가잖아. 그때 포로로 잡혀갔었던 인물 누구?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효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효종. 자, 효종 다음에, 효종은 잘 안 나오죠? 효종 적어놨어요. 효종, 그리고 효종의 어린 아들, 현종, 그리고 효현, 숙종, 경종, 경종 다음에 누구야? 영조, 영조 다음에 정조, 영정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었던 게 세도정치 아니겠습니까? 세도정치, 순조, 그리고 헌종, 또 마지막 강화도령, 철종. 고종까지도 했었는데요. 고종은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딱 보이도록 조선왕조 계보를 정리를 해놨어요. 자, 같이 외워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 경영, 자, 영에서 끊겼어요. 그 다음에 정순, 헌철, 고순까지 가면은 이제 조선사 왕조 계보는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조자라고 하는 묘호에다가 따로 이렇게 조라고 써줬는데요. 이렇게 선조, 인조처럼요. 조라는 묘호는요, 나라를 건국한 태조처럼 대단한 사람 뒤에 붙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대단한 사람한테 붙는 엄청난 묘호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7번째 왕이었었던 바로 수양대군의 이름에도 수양대군의 묘호에도 세조라고 하는 조자의 묘호가 붙어 있단 말이야. 수양대군이 뭐 했을까? 바로 혼란했었던, 단종 당시에 혼란했었던 이 시기를 바로잡는다라고 해서 나라가 정말 크게 혼란했었던 위기에서 바로잡는 사람이라는 명목에서 조자라는 묘호가 붙었습니다. 훈구 세력의 입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조랑 인조는 이분들이 뭐 했는데요? 자, 선조 때는 뭐가 일어나요? 그치. 뭐가 일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임진왜란 7년 전쟁.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선조 때 어쨌든 우리가 임진왜란을 잘 이겨내고 이제 광해군 때 황폐화가 됐었던 토지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시금 어떻게 하게 돼요?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터진 게 뭐야? 인조반정 때 이제 광해군을 폐위시켰다는 명목에 광해군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쳐들어오는 게 바로 후금이 쳐들어와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때 인조 때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할 뻔할 정도로 큰 호란의 위기, 두 번의 호란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그래, 나라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인조반정, 조자라고 하는 묘호가 붙은 거고요. 자, 효종, 현종, 숙종, 경종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조, 정조, 순조는
영조, 정조는 우리가 개혁정치 배웠을 때 업적도 상당히 많고 또 특히나 영조께서는 재위기간이 가장 기셨잖아요.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조, 정조는 그렇다고 치고 대체 순조는 왜 세도정치가 시작됐었던 순조 때는 왜 조자라는 묘호가 붙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 순조의 아내가 왕비가 이렇게 순조의 비가 당시 철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묘호를 종자 말고 조자로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안동 김씨가 실권을 싹 잡고 있었을 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순조의 묘호를 원래 있었던 종자의 묘호에서 조자로 높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종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고종이죠. 그쵸? 고종이다 보니까 고종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싹 다 조선왕조실록을 올려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 순조한테 조라는 묘호가 붙여진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 조자라는 묘호, 이미 주어진 묘호를 지워버리자고 하니 그거는 선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업적으로는 영조와 정조께서가 더 위대하시니 영조와 정조의 묘호를 더 격상시키자. 그래서 원래 영조와 정조께서도 종자로 끝나는 묘호였어요. 근데 이 묘호를 조자로 고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분필 하나 어디다 놨지? 오잉? 멍청이.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 우리가 물론 시험 범위 안에 이 조선사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요. 사실 시험 문제는 고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당시 왕은 우왕이었던 시기입니다. 우왕. 자, 이 우왕 시기에 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원래는 아니지만 중국 영토를 장악했었던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이 다시 이 명나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는 너네 고려 말이야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었지. 이제는 원이 사라졌고 원나라를 우리가 대신하게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원나라의 권한을 다 우리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쉽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원나라가 원간섭기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쌍성총관부 천력 이북의 영토를 우리 고려한테 내놔라고 하는 거야.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해 왔었잖아요. 그쵸? 천력 이북의 영토를 회복을 했었는데 수복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내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명나라 어떻게 하자? 치자 해가지고 요동정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요동정벌에 이성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왕 시기에 요동정벌 우왕과 고려의 충신이었었던 최영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됐을 때 이성계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요동정벌에 찬성했나요? 반대했었죠. 그래서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사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그쵸? 사불가론 이야기 드렸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름이기 때문에 농병일치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군인이 되어버리면은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장마가 있죠. 장마에는 화살의 악효가 쉽게 높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명을 치기 위해서 북쪽으로 모든 군대를 보내놨던 이때 갑작스럽게 아래에서 외적이 침입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요동정벌에 반대합니다. 요동정벌 반대했다. 맞지 않았던 거죠. 서로의 니즈가. 그렇지만
요동전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성계의 입을 착 틀어막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왕과 최영 장군이었었거든요. 안 돼, 임마! 그냥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무슨 말이야, 그냥 따라와, 이놈아! 해가지고 요동정벌을 단행했었던 날, 우왕께서는 그냥, 우왕! 최영 장군은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영 장군은 출전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영이 없으니 이때 이성계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어디에서 돌려요? 위화도에서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우왕과 최영을 어떻게 해요? 축출해내는 것이죠. 우왕과 최영을 축출해내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왕 시기 때부터 굉장히 혼란해지자 국민왕 때 등용됐었던 신진사대부 세력들은요, 두 갈래로 나눠져요.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는요, 학교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도 합니다. 자, 정두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혁명파 신진사대부, 즉슨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아니 우리는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놓고 나라의 체제만을 조금씩 바꿔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성계는요, 신흥무인 세력이었었던 이성계는 혁명파 신진사대부,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이 정도전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이제 조금씩 입지를 다져갔었던 이성계가 조선 건국 1년 전에 했었던 게 무엇이었죠?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과전법 실시. 자, 과전법을 조선이 건국되기 전, 바로 1년 전에 권문세족들이 뭐였어요? 고려 시기 때 이 원간섭기 시기에 원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친원파 세력들이야 원나라의 편에 서가지고 고려의 백성을 수탈하는데 일조했었던 그런 귀족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대토지들을 하고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과전법을 실시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무엇을 만들었다? 경제적인 기반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밑줄 쫙 친 다음에 이때 이후부터는 바로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로부터 1년 뒤에 명나라로부터 이제 우리가 조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사를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예요. 조선은 아시겠죠?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조선으로 국호를 지정했었다. 제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국호를 제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또 1년 뒤에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원래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어? 개경이었었죠. 개경에서 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수도를 풍수 지리적으로 배산임수가 굉장히 뛰어난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강이 둘러싸고 있는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양 천도. 요 순서가 시험 문제 무조건 1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선생님의 역사 특강을 수강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설문한 내용들 보면은 과제가 가장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과제들을 풀면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동정벌, 반대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건국이 된 다음에 조선의 국호를 지정하고, 그리고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쉽죠? 자, 조선이 건국되면서 원래는 이 태조 이성계가 뭐에 반대했어? 요동정벌에 반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나라랑 어떻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명나라에서도 조금 응수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 정도전이 편지를 쓴 게 명나라한테 이게 서신을 붙인 게 너무 말투가 안 이꼽다라는 거야. 야, 이게 버릇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명나라로 데리고 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명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의 그것도 개국공신인 정도전을 함부로 그럴 순 없지.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한다? 명나라에 그냥 구분구분 있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요동정벌 한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요동정벌 주장을 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려요. 맞아요. 고려시대 때 고려의 신흥무인 세력이자 신하였었던 이성계는 처음에는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이제 정도전을 함부로 이렇게 질타하는 게 싫었던 거야. 야, 조선을 아주 그냥 신하 부리듯이 부리네. 안 돼.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요동정벌을 주장했다. 누가? 이성계와 그리고 누구?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같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모습이 언제 바뀌게 되냐면요. 바로 태종 이방원 때입니다. 태종 이방원 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방원 때는요, 여러분. 이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 명이 정말 큰 나라잖아.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은 명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며 명과 친선을 유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4대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4대 교린, 우리 조선 전기의 외교 체제였었는데요. 교린은요, 이웃 국가들과 이 맺을 교, 이웃 린자야, 이웃 나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뜻해. 그런데 4대는 뭐예요? 4대 관계는 우리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종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정종 때는 선생님이 요걸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쓸게요. 자, 정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태조 이성계 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 자, 정신 차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이성계 때, 태조 이성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왕자가 난을 일으켜요. 맞습니다.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 난을 일으킨 왕자는 누굴까? 바로, 맞아요. 이성계의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태조 이성계한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의 이 5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있었고, 둘째 부인도 있었는데 둘째 부인과 결혼을 더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이미 이성계 입장에서는 아들들 다 커가지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전장을 누비고 다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대고 어린 아들이 아버지 이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내 아들을 굉장히 예뻐해서 특히나 7번째 아들을 정말 예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니 귀여움을 감히 저기 듣도 보도 못한 막내 아들이 다 독차지해? 이러다가 다음 왕이 혹시라도 이방석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되면 어떡하지? 7번째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방원이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해서 이복 형제라고 합니다. 이복 동생이었었던 이방석을 죽이고 그리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었던 정도전까지 살해를 하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게 되는 거 1차 왕자의 난입니다. 1차의 왕자의 난의 충격으로 우리 이성계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함흥,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함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정종 때도 또 크나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2차 왕자의 난. 자, 정종께서 또 정치의 뜻이 깊어 보이지는 않아요. 왕인데 맨날 격구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뚝! 오늘날로 치면 약간 말 타면서 치는 골프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맨날 골프만 땅! 이렇게 치러 가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정치는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권의 욕심을 부렸다가는 누가 눈 시퍼렇게 뜨고 벼르고 있어요. 이방원이 눈 시퍼렇게 뜨고 벼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티를 내지 않아요.